자원 하나 없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강대국들이 80년간 꽁꽁 숨겨온 기술 독점 체제를 단 한 번에 끝내버렸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불가능이라며 백기를 들었던 그 통곡의 벽을 우리 기술력이 세계 최초로 완전히 뚫어버린 겁니다. 제조 원가는 순식간에 반토막 났고 수십 년간 시장을 제멋대로 주무르던 강대국들의 오만한 독점 구도는 하룻밤새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이 거대한 혁명의 시작이 사실 러시아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실패한 연구였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산업계를 경악하게 만든 이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영상 시청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니콜라이 안드레예비치 페트로프입니다. 올해 61살이고 35년 동안 러시아 연방에서 전략 소재 정보 분석관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추적해온 것은 금속이었습니다. 전투기를 만드는 금속,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금속, 그리고 국가가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금속들이었죠. 결국 소재정보국 국장 자리까지 올랐고 은퇴한 뒤에는 세계 방산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세계 최강 대국들이 핵심 소재를 두고 벌이는 경쟁을 지켜보며 살아왔습니다. 수천 건의 기밀 보고서를 읽었고 장군들과 과학자들이 금속 몇 그램을 두고 국가의 운명이 걸린 것처럼 치열하게 토론하는 회의실에도 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볼 것은 거의 다 봤다고 생각했었죠. 그날 저는 서울 에어쇼에 와 있었습니다.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킨텍스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42개국에서 8만 명이 넘는 방산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고 미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이 최신 무기와 항공기, 첨단 장비를 전시장 가득 전시해두고 있었습니다. 규모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축구장 12개를 이어 붙인 것과 맞먹는 넓이였고 몰려든 인파의 열기로 공기마저 뜨겁고 답답했습니다. 전투기들이 전시대 위에 서 있었고 미사일 시스템은 복도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첨단 기술을 서로 앞다투어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오랜 동료 보리스 이바노프와 함께 그 인파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보리스 알렉산드로비치 이바노프,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그는 러시아 최대 티타늄 기관에서 항공우주 소재 인증을 책임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티타늄 전문가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그의 이름을 말했을 겁니다. 전투기와 잠수함, 우주 로켓에 들어가는 소재를 직접 인증해온 사람입니다.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쉽게 감탄하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전시장을 훑어보고 있었는데 이미 수없이 본 장면을 다시 보는 사람처럼 차분하고 담담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표정은 아니었죠. 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투기 엔진 부품 앞을 지나쳤고 프랑스 레이더 시스템과 독일의 정밀 공구, 이스라엘의 드론 기술도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모두 뛰어난 기술이었지만 저나보리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전시장 한쪽에서 현수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한국 연구소 부스의 구석 자리였습니다. 대기업이 아닌 연구소 부스였고 대부분의 관람객이 그냥 지나치는 위치였습니다. 가로 3미터 정도 되는 현수막이 단순한 전시대에 걸려 있었고 흰 배경 위에 검은 글씨만 적혀 있었습니다. 화려한 그래픽도 눈에 띄는 조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문장 하나뿐이었습니다. 세계 최초 티타늄 스크랩 재활용 기술 상용화 성공.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마치 바닥에 붙은 것처럼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한 번 읽고 다시 읽었고 혹시 잘못 본 것은 아닌지 세 번째로 또 읽었습니다. 보리스가 제 걸음을 멈춘 것을 눈치채고 돌아섰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니콜라이 왜 그러나? 못 볼 거라도 본 표정이야. 저는 말없이 현수막을 가리켰습니다. 보리스가 고개를 돌려 읽더니 잠시 후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나왔군. 아시아 회사들이 좋아하는 표현이지. 세계 최초.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기술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우리보다 그걸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왜 안 되는지 자네도 나도 알고 있잖아. 그러고는 몸을 돌려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보리스가 다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니콜라이 가자. 시간 낭비야. 그래도 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현수막의 문장을 바라보는 동안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리스가 한숨을 쉬고 제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 들어. 소련은 이 문제 하나에 최고 과학자 200명을 수십 년 동안 투입했어. 국방부가 사실상 무제한 예산을 지원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소도 동원했지. 그런데 결국 완전히 실패했어. 작은 한국 연구소가 여기서 해냈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그게 현실이 되지는 않아.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고 논리적으로도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종료 서류를 직접 정리했던 사람도 저였습니다. 프로젝트를 이끌던 과학자가 무너지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지켜봤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왜 세계 최강의 과학 강국들이 끝내 손을 놓았는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리스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제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했습니다. 잠깐의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 것 같았죠. 그는 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가보자. 하지만 미리 말해두지. 내가 기술적인 핵심 질문을 직접 할 거야. 그러면 5분 안에 끝날 거야. 그는 한국연구소 부스를 향해 걸음을 옮겼고 저도 뒤따라 걸었습니다. 현수막이 점점 가까워졌고 글자도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 티타늄 스크랩 재활용 기술 상용화 성공. 걸으면서도 그 문장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저곳에서 마주하게 될 것이 단순한 과장인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던 상식을 뒤흔들 무언가인지 부스에 도착하기 전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부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현수막의 글자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세계 최초 티타늄 스크랩 재활용 기술 상용화 성공. 부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수막과 인쇄물 몇 장이 놓인 작은 테이블, 그리고 진열장 안에 들어있는 금속 샘플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샘플은 도미노 타일 정도 크기의 은빛 금속 조각들이었고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금속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수막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저 작은 조각들은 전 세계가 80년 동안 시도하다가 끝내 이루지 못한 결과를 눈앞에 보여주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보리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인쇄물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하듯이 빠르게 넘겨보더니 몇 쪽을 훑고는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홍보자료야. 기술적인 내용은 없어. 수치도 없고 그냥 주장뿐이야. 그는 팔짱을 낀 채 덧붙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군. 저도 같은 인쇄물을 들어 조금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기술 문서가 아니라는 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표지에 기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영문으로는 킴스. 그리고 담당자로 첨단 소재 개발 부장 최준혁 박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2번 읽은 뒤 인쇄물을 재킷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보리스는 이미 발걸음을 옮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현수막이나 인쇄물 때문이 아니라 티타늄 그 자체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저 현수막이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문제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왜 세계 최강의 과학 강국들이 80년을 매달리고도 풀지 못했는지를 떠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알아야 그 문장이 왜 저에게 충격이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객기를 여러 번 타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 여객기 무게의 약 15%가 순수 티타늄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철도 아니고 알루미늄도 아닙니다. 티타늄입니다. 군용 전투기로 가면 상황은 더 극단적입니다. 한 대에 들어가는 티타늄 부품 비용이 전체 가격의 30%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부품 재료 하나에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비싼 금속을 사용할까요? 더 저렴한 재료로 대체할 수 없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티타늄은 강철만큼 강하면서도 무게는 강철보다 45% 가볍습니다. 섭씨 1650도에서도 형태를 유지하고
수십 년 동안 바닷물에 담가 두어도 녹이 슬지 않습니다. 온도가 1400도를 넘고 부품이 매 초마다 수만 번 회전하는 전투기 엔진 안에서 티타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른 재료를 쓰면 부품이 손상되고 작동 중인 엔진 안에서 부품이 망가지면 항공기는 공중에서 분해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티타늄은 지구 표면에서 9번째로 흔한 원소입니다. 희귀 금속이 아닙니다. 흙 속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고 구리나 납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일반 강철보다 7배 이상 비쌉니다. 이렇게 흔한 금속이 왜 이렇게 비쌀까요? 문제는 매장량이 아니라 가공 과정에 있습니다. 티타늄을 용광로에서 녹이는 순간 위험한 반응이 시작됩니다. 고온의 티타늄은 매우 공격적인 성질을 띠며 주변 공기에서 산소와 질소를 빠르게 흡수합니다. 이 반응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산소가 결정 구조 안으로 들어가면 금속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도를 잃고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전투기 엔진을 견디던 금속이 압력을 받으면 금이 가는 재료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티타늄은 완벽한 진공 상태에서 특수 장비를 사용해 극도로 정밀한 조건 아래에서 가공해야 합니다. 최종 가격의 80% 이상은 원자재 값이 아니라 산소 원자 하나도 스며들지 못하게 관리하는 공정 비용입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항공기 부품을 만들기 위해 큰 티타늄 블록을 가져와 정밀 공구로 깎아내면 완성품은 원래 블록의 약 1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7%는 가공 과정에서 부스러기와 조각, 미세한 먼지가 되어 떨어집니다. 87%입니다. 100억 원어치 블록으로 시작하면 87억 원이 금속 쓰레기가 되는 셈입니다.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 부스러기를 다시 녹이면 되지 않느냐고. 실제로 지난 80년 동안 전 세계가 바로 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절삭 공구가 닿는 순간 발생하는 마찰열로 깎여 나온 금속은 즉시 공기와 접촉합니다. 산소가 표면에 결합하고 이미 오염된 상태가 됩니다. 산소가 내부 구조에 자리 잡은 티타늄은 다시 항공우주 부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몇 번을 다시 녹여도 산소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취성도 그대로 남습니다. 결국 그 금속 쓰레기는 헐값에 제철소로 넘어갑니다. 오염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일반 합금에 섞여 들어가고 항공우주 등급의 가치를 지녔던 금속은 철근이나 건설용 강재로 바뀌어 버립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구조적인 낭비였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 문제가 80년 동안 이어진 산업의 난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한국 연구소 부스의 현수막은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보리스가 제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여전히 서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도 생각 중이군. 그래. 생각하고 있어.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전보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다 실패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봐. 미국도 했고 일본도 했어. 유럽도 시도했지. 그리고 소련은 세계 최고 과학자 200명과 사실상 무제한 국방 예산을 투입했어. 누구보다 집요하게 매달렸지. 그런데 완전히 실패했어. 그런데 자네는 티타늄 광산 하나 없는 대한민국의 연구소가 우리가 못한 걸 해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저는 현수막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직은 아무 생각도 없어. 그래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거야. 보리스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직접 알아보자. 에어쇼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한국재료연구원, 즉 킴스에 공식 방문 요청을 보냈습니다. 러시아 연방소재정보국 전직 국장 경력과 현재 세계 방산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력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요청은 2시간 만에 승인되었고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방문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리스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가 한 번쯤은 더 반대하거나 불평할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방문이 확정됐다고 알리자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자기 장비를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연구원 장비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교정하고 러시아 군용 인증 작업에 사용해 온 장비였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런 주장을 하려면 내가 직접 시험해봐야지. 내 장비로.
그래야 그 기술이 어디까지 버티는지 알 수 있지. 저는 그게 맞는 접근이라고 했지만 그는 제 동의가 필요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검증은 철저하게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 호텔 방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다가 가방 바닥에서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접어둔 재킷 아래에 들어있던 낡은 노트였습니다. 표지는 부드럽게 달아 있었고 가장자리는 세월 탓에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모스크바를 떠나기 전 거의 무의식적으로 서재에서 챙겨온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무의식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출장이 평범한 학회 방문과는 다를 것이라는 걸 그때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노트는 세르게이 파블로비치 박사의 것이었습니다. 소련의 고에너지 물리학회 원장을 지냈고 소련 과학계에서 플라즈마 공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고 저에게는 스승이자 멘토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분이었죠. 이 노트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 제게 직접 건네준 것입니다. 간직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평생 가장 중요한 작업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비록 그 작업이 실패로 끝났더라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차를 타고 서울을 출발했습니다. 창원까지는 거의 4시간이 걸렸습니다. 남쪽으로 이어진 고속도로는 깨끗하고 넓었고 초록빛 언덕과 산을 가로지르는 긴 터널들이 이어졌습니다. 보리스는 대부분의 시간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를 오래 알아왔습니다. 그가 조용해지면 머릿속으로 질문 목록을 정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해 자리에 앉는 순간 한국 연구자들에게 던질 기술적 질문들이었습니다. 그의 방식은 늘 같았습니다. 주장을 들으면 가장 약해 보이는 지점 2~3군데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논리가 무너지는지 확인합니다. 25년 동안 항공우주 소재 인증을 맡아오며 반복해온 방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장은 그 과정에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저는 질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를 펼쳤습니다. 몇 년 전 부분적으로 읽어본 적은 있었지만 한동안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기록이었습니다. 세르게이가 이 노트를 작성한 기간은 거의 10년에 걸쳐 있었습니다. 소련의 플라즈마 탈산소화 프로젝트가 시작된 시점부터 그것이 실패로 끝난 이후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초반 페이지는 계산식과 도표로 가득했습니다. 반응 곡선, 온도 변화, 수백 차례의 실험에서 나온 측정값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작고 정확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정리되어 있었고 논리 전개도 빠짐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측정했고 확인했습니다. 노트의 중반부는 읽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글씨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실패가 기록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르게이의 팀은 섭씨 12,000도가 넘는 초고온 수소 플라즈마를 이용해 오염된 티타늄 스크랩에서 산소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론은 충분히 타당했습니다. 그 온도에서 수소 원자는 매우 활발하게 반응해 산소 원자를 붙잡아 티타늄 구조 밖으로 끌어내고 수증기 형태로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산소에 오염된 스크랩이 다시 항공우주 등급의 티타늄으로 되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소련 과학원은 이 이론을 검토하고 승인했습니다. 국방부가 예산을 지원했고 세르게이가 프로젝트를 총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이론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산소가 빠져나간 이후에 생겼습니다. 수소 플라즈마가 산소를 제거하면 금속 결정 구조 안에는 빈자리가 생깁니다. 산소 원자가 빠져나간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바로 그 수소가 대신 차지했습니다. 수소가 티타늄 구조 안에 자리 잡으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금속이 다른 방식으로 취성을 띠게 됩니다. 공학에서는 이를 수소 취화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압력을 받으면 균열이 생기고 하중을 견디지 못합니다.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세르게이가 정리한 핵심 문제는 타이밍과 제어였습니다. 산소를 제거하는 과정과 수소가 침투하는 과정이 같은 반응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두 단계를 분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산소가 완전히 빠져나갔을 때는 이미 수소가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당시 소련의 기술로는 그 짧은 순간에 개입할 만큼 정밀한 계측 장비나 빠른 제어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공정은 너무 빨랐고 장비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중단됐고 예산은 끊겼습니다. 세르게이에게 남은 것은 수많은 데이터가 적힌 노트와 바꿀 수 없는 결과뿐이었습니다.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글씨체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작고 정확한 필체가 아니라 더 크고 천천히 적은 글씨였습니다. 망설이며 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두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1단계 탈산소화 성공. 2단계 수소 제거 실패. 동시 처리가 한계다. 그 아래에는 연필로 덧붙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만약 2단계를 분리할 수 있다면. 문장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남은 페이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 뒷자리에서 노트를 무릎 위에 펼쳐놓은 채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창밖의 언덕은 점점 더 푸르게 보였고 창원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보리스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고 저는 자신의 생각을 끝맺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사람이 남긴 6글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2단계를 분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완성된 해법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방향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바라본 가능성이었습니다. 노트를 덮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창원 시내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30분도 지나지 않아 한국재료연구원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면 한국 연구자들이 세르게이가 가리켰지만 끝내 닫지 못했던 그 문을 실제로 열었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오전 10시에 한국재료연구원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단순하고 낮았으며 도로에서 조금 물러난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방문객을 압도하려는 웅장한 입구도 크게 내건 간판도 없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중간 규모의 대학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보리스가 차창 밖으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에서 아쉬움이 읽혔습니다. 그는 더 큰 시설을 기대했을 겁니다. 러시아의 국가 소재 연구시설은 여러 동의 건물과 긴 복도, 보안 검문소, 수천 명의 직원이 있는 대규모 단지였습니다. 이곳은 전혀 달랐습니다. 작고 조용했습니다. 정문에서 직원 한 명이 우리를 맞이해 방문증을 건네주고 2층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긴 테이블과 양쪽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한쪽 끝에는 화이트보드가 반대편에는 창문이 있어 아침에 고른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잠시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준혁 박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평범한 옷 위에 깔끔한 흰 실험복을 입고 있었고 가느다란 은색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고 감정 표현은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보다 데이터와 장비를 더 오래 바라봐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느낀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행정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실험 장비를 직접 다뤄온 연구자의 손이었습니다. 보리스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항공우주 소재 인증 경력 25년 러시아 군용급 티타늄 부품 주임 인증관, 전투기와 우주선에 들어가는 소재의 승인과 불합격을 결정해온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귀 연구원 전시 현수막에 세계 최초 티타늄 스크랩 재활용 상용화 성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러시아도 수십 년간 시도했고 실패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접 묻겠습니다. 그 주장은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낸 겁니까? 최 박사는 잠시 보리스를 바라보더니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내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마커를 들고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먼저 소련의 수소 플라즈마 프로젝트가 왜 실패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저와 보리스는 동시에 굳었습니다. 기밀로 분류되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공식적으로 해결 불가능이라는 결론과 함께 종료된 사업이었고 소련 최고의 과학자 한 사람의 경력을 꺾어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한국 연구자가 그 실패를 분석하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보리스는 등을 곧게 세웠고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최 박사는 2개의 곡선을 그렸습니다. 하나는 수소 플라즈마 처리 과정에서 티타늄 내부의 산소가 빠져나가는 속도, 다른 하나는 같은 시간 동안 수소가 금속 안으로 침투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곡선이었습니다.
산소 제거 곡선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완만해졌습니다. 반면 수소 침투 곡선은 낮게 시작하다가 특정 지점에서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은 산소 제거가 약 85% 진행된 시점이었습니다. 그 순간 산소가 빠져나간 자리에 빈 공간이 충분히 형성되면서 수소가 급격히 밀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공정이 제어 불능 상태가 됩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소련팀에게는 이 교차점에 개입할 기술적 수단이 없었습니다. 계측 장비가 그 순간을 정밀하게 감지하지 못했고 제어 시스템도 충분히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같은 지점에 도달했고 같은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보리스는 더 이상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보리스가 물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 기록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최 박사는 짧게 답했습니다. 귀측의 기록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같은 실험을 직접 했습니다. 7년 동안 3,400번 실패했습니다. 모든 실패를 기록하고 패턴을 분석했고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숫자는 회의실 안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운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반복된 실패 속에서 공정의 구조를 완전히 파악해냈다는 의미였습니다. 최 박사는 새로운 도식을 그렸습니다. 제목은 2단계 분리 공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챔버에서 수소 플라즈마가 산소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수소 침투를 막지 않습니다. 화살표 옆에 허용이라고 적었습니다. 1단계 결과물은 산소는 없지만 수소가 포함된 상태입니다. 아직 완성된 금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2단계. 그는 즉시라는 단어의 밑줄을 그었습니다. 1단계가 끝난 직후 금속을 고진공 상태의 두 번째 챔버로 이송합니다. 외부 압력이 없는 환경에서 수소 원자는 결정 구조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타이밍이 정확하다면 산소도 수소도 없는 순수 티타늄이 됩니다. 보리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그 창은 몇 초에 불과합니다. 그걸 얼마나 일관되게 맞출 수 있습니까? 최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창은 4.7초입니다. 3,400번의 실험으로 확인한 수치입니다. 1단계 완료 후 4.7초 시점이 최적입니다. 저희는 이송을 2초 이내에 완료하는 제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를 확보합니다. 보리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를 바라봤습니다. 두 개의 챔버, 4.7초의 창, 2초 이내 이송. 세르게이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두 단계를 분리할 수 있다면. 그는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시대의 기술로는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 문장을 실제 공정으로 바꿔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 박사는 마커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실제 가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져오신 장비로 직접 측정하셔도 됩니다. 분석이 끝날 때까지 저희는 결과물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보리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는 건물을 나와 차로 걸어갔습니다. 한동안 보리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그 제어 시스템 4.7초. 내일 그 수치가 그대로 나온다면 이건 진짜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음 날 아침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챔버 문이 열리는 순간 무엇을 보게 될지. 다음 날 아침 우리는 9시에 다시 한국재료연구원에 도착했습니다. 최 박사가 우리를 지하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가 특수소재 실험실이라고 부르는 공간이었습니다. 문은 두껍고 단단히 밀봉되어 있었고 열리자 바깥 복도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더 차갑고 더 건조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관리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도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실험실은 크지 않았지만 벽면은 장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플라즈마 반응기, 진공 챔버, 가스 분석기, 전자현미경. 전시용으로 놓인 장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실제로 사용 중인 장비였습니다. 보리스는 벽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기계마다 붙은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제조사와 모델 번호를 하나씩 읽었습니다. 모든 장비의 성능과 용도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살폈습니다.
그러다 주 플라즈마 반응 챔버 앞에서 멈췄습니다. 대형 냉장고만 한 금속 원통이 굵은 케이블과 배관으로 제어판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바라보더니 저를 향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장비는 진짜였습니다. 최 박사가 작은 쟁반에 담긴 티타늄 스크랩을 분석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조각들은 거칠고 칙칙한 회색이었습니다. 대형 블록에서 정밀 부품을 깎아낼 때 떨어지는 불규칙한 부스러기였습니다. 이 스크랩은 항공기 엔진 블레이드 가공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조각 하나를 가스 분석기에 넣었습니다. 약 20초 뒤 숫자가 표시됐습니다. 산소 함유량 100만 분의 1820. 항공우주 등급 티타늄의 허용 기준은 100만 분의 500입니다. 이 스크랩은 기준의 3배가 넘었습니다. 폐기물이라는 점에 이견은 없었습니다. 스크랩이 플라즈마 반응 챔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밀봉됐고 진공 펌프가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낮고 일정한 기계음이 실험실을 채웠습니다. 바닥을 통해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제어판의 압력 수치가 빠르게 내려갔고 곧 플라즈마가 점화되며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보리스와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정 시작 후 20분이 지나자 화면에 문구가 떴습니다. 1단계 완료. 곧이어 2단계 이송 시작. 이라는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진공 펌프의 출력이 급격히 올라갔고 소리가 한층 날카로워졌습니다. 4.7초의 창이 실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어 시스템이 1단계 완료를 감지하고 2초 이내에 자동 이송을 작동시켰습니다. 전날 설명한 그대로였습니다. 20분이 더 지나자 초록 표시등이 켜졌습니다. 압력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최 박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금속 집게로 꺼낸 스크랩은 표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칠고 칙칙했던 회색 대신 균일하고 깨끗한 은빛이었습니다. 즉시 가스 분석기에 넣었습니다. 30초 뒤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100만 분의 450, 1820에서 450. 허용 기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보리스는 아무 말 없이 호텔에서 가져온 장비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휴대용 X선 형광 분석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러시아 군용 소재 인증에 사용하는 장비였습니다. 직접 교정한 기기였습니다. 최 박사가 샘플을 건넸고 보리스는 센서를 표면에 밀착시켰습니다. 45초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만 분의 463. 두 장비의 결과 차이는 100만 분의 13에 불과했습니다. 의미 있는 오차가 아니었습니다. 공정은 작동했고 결과는 일치했습니다. 보리스가 분석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실험실 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오후에는 창원 외곽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기술이 실제 생산에 적용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제조 라인이었습니다. 대상은 KF-21 보라매,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였습니다. 재활용 티타늄으로 만드는 부품은 엔진 부품이었습니다. 섭씨 1400도 이상의 온도와 초당 수만 번의 회전을 견뎌야 하는 부품이었습니다. 공장 관리자는 최근 6개월간의 품질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재활용 티타늄 부품의 불량률은 0.3%. 업계에서 새 티타늄을 사용할 때의 평균 불량률은 1에서 2%였습니다. 재활용 소재가 오히려 더 안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조달 일정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새 티타늄을 주문하면 평균 48일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스크랩을 재활용해 9일 만에 생산에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덧붙였습니다. 이 공정 도입 이후 러시아산 수입 티타늄 의존도는 사실상 제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가 티타늄 수출을 제한하면서 전 세계 항공우주 산업은 공급 위기를 겪었습니다. 많은 나라가 대체 공급처를 찾느라 비용을 더 지불했고 일부는 비축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기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급망 문제를 스스로 끊어낸 겁니다. 조용히 발표도 없이 정치적 구호도 없이 말입니다. 보리스는 생산 라인 옆 전시대에서 완성된 엔진 블레이드 하나를 들어올렸습니다. 작고 정밀한 부품이었습니다. 표면은 매끄럽고 결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안에서 천천히 돌려보았습니다. 25년 동안 항공우주 소재의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국이 실패했던 공정으로 만들어진 부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품은 모든 검사를 통과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부품을 내려놓았습니다. 공장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도 필요 없었습니다. 35년 경력의 러시아 소재 전문가가 직접 장비로 측정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결과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르게이가 노트 마지막 장에 남긴 문장은 방향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방향을 실제 공정으로 완성해낸 건 이곳이었습니다. 과학은 국적이 없다고 배워왔지만 현실은 늘 국가의 힘과 자원에 의해 움직인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거대한 규모도 과시적인 시설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연구실과 반복된 실패, 그리고 4.7초를 붙잡아낸 집요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던 문제를 다른 누군가는 끝까지 붙들고 해결해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제 35년 경력을 조용히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최 박사는 최종 테스트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실험실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티타늄 샘플 30개가 한 줄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작고 납작한 금속 조각들이었고 한쪽 면은 연마되어 있었습니다. 최 박사는 이 샘플들이 하나 공장 6개월치 실제 생산분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방문을 위해 따로 준비하거나 선별한 것이 아니라 일반 제조 라인에서 나온 정규 출력물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배치, 서로 다른 날짜, 서로 다른 원료 스크랩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했습니다. 순서와 방식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기겠다고 했고 시간 제한도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측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보리스와 저는 3시간에 걸쳐 30개 전부를 검사했습니다. 산소 농도를 하나씩 측정했고 경도 시험을 진행했으며 인장 강도 시험도 실시했습니다. 금속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얼마만큼의 힘을 견디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측정은 보리스가 가져온 러시아 장비로 진행했습니다. 한국 연구소 장비는 최종 결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집계했을 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30개 전부가 항공우주 등급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산소 수치는 최저 100만 분의 412에서 최고 100만 분의 487 사이였습니다. 기준 상한선은 100만 분의 500입니다. 모든 수치가 안정적으로 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한계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친 값도 없었습니다. 인장 강도 측정 값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공개된 신규 티타늄 표준치보다 평균 4% 높게 나왔습니다. 재활용 소재가 단지 기준을 충족한 것이 아니라 물성 면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보리스가 샘플 하나를 들어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손 안에서 천천히 돌려보고 다시 데이터 시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니콜라이, 우리가 졌어.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샘플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세르게이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들고 최 박사 앞으로 걸어가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이 노트는 소련 플라즈마 탈산소화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세르게이 파블로비치 박사의 마지막 연구 기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두 줄을 보여주었습니다. 1단계 탈산소화 성공. 2단계 수소 제거 실패. 동시 처리가 한계다. 그리고 그 아래 연필로 적힌 문장. 만약 2단계를 분리할 수 있다면. 최 박사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련의 기밀 기록을 본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세르게이 같은 선배 과학자들이 남긴 학술 자료와 실험 기록 덕분에 이전 세대가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실패의 지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자신들의 7년 연구를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학은 그렇게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한 세대가 끝내지 못한 질문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 해결하는 방식으로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리스와 저는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보리스는 러시아 과학원의 대한민국과의 공식 기술 협력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기술은 특정 국가의 공급망 문제를 넘어
전 세계 항공우주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세르게이의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한반도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하면 세르게이의 묘지를 찾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전해드릴 겁니다. 누군가가 그가 시작한 일을 끝냈다고. 티타늄 광산 하나 없는 나라가 그의 827번 위에 3400번의 실험을 더 쌓아 올려 그가 잡지 못했던 4.7초의 창을 붙잡았다고 말입니다. 그가 가리켰지만 열지 못했던 문을 결국 다른 누군가가 열었습니다. 그의 실패를 기록한 노트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해답으로 이어지는 첫 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한 가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결론은 종종 그 시대의 기술과 조건이 만든 한계일 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한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같은 문제를 붙잡고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 차이가 결국 결과를 바꿉니다. 저는 35년 동안 강대국의 힘과 자원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조용한 연구실, 반복된 실패,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집요함이 해답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저는 패배감보다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과학은 멈추지 않았고 누군가는 끝까지 해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러시아의 천재 과학자가 멈춰섰던 그 문턱에서 한국의 연구진은 3,400번의 실패를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누군가는 불가능이라 부르며 돌아섰던 그 길을 누군가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히 걸어갔고 마침내 4.7초라는 찰나의 순간을 붙잡아 전 세계 방산 지형을 바꿔놓았습니다. 자원 강대국이 기술 강대국 앞에 무릎을 꿇은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땅 밑에 묻힌 금속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4.7초의 기적이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정된 승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